허성무 소장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가 오늘 1부에서도 특활비 얘기 노회찬 원내대표랑 한참 했어요. 네. 온 나라가 특활비롱이 어수선한데 두 분은 어떻게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특활비를 받아보신 적? 예, 저는 있죠. 언제? 청와대 비서관 할 때. 청와대 비서관 시절에. 그게 뭐 특활비인지 아닌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예. 요즘 특활비 하니까 그게 특활비구나. 그게 특활비였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 비서관 할 때 이제 업무 추진비는 그린카드로 나온 것 같아요. 카드로? 예, 그게 아마 업무 추진비. 예. 제가 150까지 쓰는 한도였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70만 원인가 현금이 따로 나온 게 있어요. 이거 업무에 이제 써라.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특활비에서 준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명목을 뭐 따로 특활비 이렇게 해서 준 건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나왔던 유일한 돈인데 그 결국 뭐 업무에 다 쓰게 되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 노회찬 대표하고 블랙, 그레이, 화이트 했는데 그게 제대로 쓰면 화이트인 거죠? 그렇죠. 이건 뭐 정상적인 화이트죠. 이제 직원들이나 또는 뭐 업무차 청와대를 방문하는 그렇죠. 부처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다 쓰는 거니까. 잘하셨어요. 화이트 쓰셨으면. 이준석 위원장은? 저는 뭐 나라에서 월급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특활비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 지인이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이제 계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에 이제 뭐 그분 직책이 이제 기자들한테 좀 밥을 사야 되고 이런 직책이다 보니까 자기가 한 월 200 정도까지는 따로 돈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특활비를. 근데 뭐 그때 그분 말씀으로는 이거 받아가지고 내가 기자들한테 쓰는 돈에 반푼어치나 되겠냐라는 식으로. 반푼어치나 되겠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돈 많이 쓰는 거 자기 돈을. 그러니까 그 직위마다 참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돈을 쓰는 직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상당히 뭐 그거 외에도 돈을 많이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활비라고 하니까 저는 예전에 그 국민학교 다닐 때 특별활동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CA 시간. CA. 클럽 액티비티. 내가 엄마한테 특활비 갖다 내 이랬던 특활비밖에 없는데 그래요. 특수활동비, 특활비. 하여튼 이준석 위원장도 언젠간 좀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쓰는 자리. 허성무 소장님도 제대로 모범적으로 쓰는 자리. 이런데. 근데 부지사 때는 특활비가 없던데요. 그냥 업무 추진비만. 그래요? 업무 추진비는 시장은요? 그린카드로 이렇게 쓰고 제가 시장이 안 돼봐서. 자, 복선을 좀 깔았습니다. 특활비 얘기 나눠봤고요. 이번 주 주제에 들어가 보죠. 이번 주 하한가부터 보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예, 저는 뭐 하한가로 국민의당을 골랐습니다. 국민의당 이준석 위원장. 저는 친박 중진들 골랐습니다. 친박 중진들 하한가. 친박 중진들 얘기부터 해보죠. 우리 지금 특활비 얘기 한참 했는데 최경환 친박 핵심 의원이 어제 압수수색까지 당했으니까 하한가네요 정말. 저는 참 의외였던 게 뭐냐면 최경환 의원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참 평온했거든요. 편안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일각에서는 하다못해 최경환 의원이 혹시 지금 현재 정권 실세와 친한 거 아니냐라는 정도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경환이 잠잠했는데 이번에 그런데 직접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면은 검찰에서 흘릴 때부터 실명 거론을 해가지고 최경환 의원이 1억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 나왔잖아요. 이 소문은 있었어요? 이쪽은 전혀 소문이 없었어요. 특활비 쪽은 소문 없었고 다만 이제 사람들이 좀 짐작했던 게 미루어 짐작했던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그 청와대에 40억 정도 이렇게 특활비가 유용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여론조사비로 5억 쓰였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30억은 어디로 갔냐 했을 때 그렇다면 그 3인방과 굉장히 친소관계가 있는 혹시 뭐 친박 중진들이 혹시 가져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돈과 다르게 또 이제 1억을 받았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게 생각보다 검찰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강하게 이제 강한 혐의를 들고 들어오니까 최경환 의원도 굉장히 강하게 이제 부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희대에 무슨 뭐 동대구역 할복 발언 이런 게 나오고 하는 거죠. 무서워요. 동대구역에서 이게 사실이면 할복하는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요, 그 옛날에 저축은행 사건으로 박지원 대표가 돈 받았니 많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목포역에서 할복하겠다 그랬어요. 박지원 대표가. 그때도 할복이었어요. 근데 그때 결국 박지원 대표는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그 최경환 그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야 이게 할복이라 그러니까 할복하고 또 무죄인가 유죄인가 또 고민하게 되는 게 굉장히 단어가 셌어요. 어쨌든 보면 느낌상으로. 그런데 어쨌든 이게 목포에서 할복하겠다, 뭐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이런 표현은 지역 감정에 호소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역 왜 감정. 서울역에서 하시면 되지 왜 꼭 가서 하셔야지? 아니 그렇게 또 얘기하시면은 서울에 사시는 자기 지역에 자기 근거 지역을 지금 끌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 지역의 지지자들 유권자들한테 도와달라는 이야기고 그것은 일종의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한 요인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할복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할복도 듣기 안 좋지만 특정 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더 듣기에 민망한 일이다. 저는 뭐 이렇게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스스로 자살하는 이 사회 문제가 얼마나 큰데 할봉 얘기 이런 거 일단 하면 안 되고 지역까지 호소하는 거는 이건 더 나쁜 거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유탄일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뭐 국정원의 특활비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장부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나왔는데 안 할 수는 없는 안 할 수가 거예요. 없는 1억인데. 거죠. 예.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 왜 이제 그 1억을 이 사람한테 줬느냐? 예. 이 사람은 국정원 특활비를 편성해 주는 기재부 장관이다면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국회의원 때 받은 게 아니라 장관일 때 그렇죠. 받은 거죠. 경제부총리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엄중한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럴 거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국정원은 왜 늘 받던 특활비가 축소될 것을 걱정해서 제대로 편성해 달라고 뇌물을 줬느냐? 왜? 예, 그러면은 뭐 축소된다는 뉘앙스가 있었단 말인가요? 아니면 해마다 관례적으로 줬단 말이냐? 뭐 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겠네요. 어떤 경우라도 잘못된 거죠. 어떤 경우라 그렇다면 과연 최경환 의원뿐이겠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40억 얘기 나왔을 때 5억의 행선지는 그 여론조사 비용으로 이제 나왔지만은 예. 원래 40억의 행선지를 이게 조사하다 보면 30억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이 지금 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사를 위해서든지 어떤 목적으로 위해서는 얘기 안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 3인방의 일관된 진술은 뭐냐면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알았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용처가 어디겠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증가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임기 동안에. 맞아요. 월급만큼만 증가됐습니다. 근데 그럼 그 돈이 어쨌든 용처가 있을 텐데 그 용처가 무엇이냐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이제 검찰이 들고서 지금 아마 정치권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권이 떨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 5억이라는 것도 여론조사 비용 쓰였다는 것도 알고 봤더니만은 진박들 여론조사 비용 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35억이 어디 쓰였을지는 상식적인 국민들이라면 약간은 짐작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요? 네? 저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 검찰이 강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찌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찌를 것이다. 네. 하성호 소장님. 네, 어디로 뭐, 갔을까요? 뭐 우리가 흔히 예측할 수 있는 한 2군데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정도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뭐 두 우리가 군데나 돼요? 저는 한 군데밖에 모르는데. 한 군데는 어디? 한 군데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에게 뭐 관리용으로 좀 들어갔을 거라는 거. 또 나머지 한 군데는 개인적 칩으로 착복됐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하기 어려운 집 거죠. 사고 생활비 쓰고. 그게 뭐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정원장들 본인들도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또 뭐 알 수 없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럼 최경환 의원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그다음에 친박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골치 아파진 게 뭐냐면요. 최경환 그러니까 친박이었다 선언한 분들 중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일부 홍준표 대표 쪽으로 갈아탄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제가 그 방송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딱 굉장히 그분이 격앙된 목소리로 저한테 이제 그 반론을 하셨어요. 실명 얘기해도 돼요? 그때 저희가 실무는 윤상현 의원인데 갈아탔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윤상현 의원이 저한테 이제 반론 전화를 하시면서 전화하셨어요?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홍준표 대표에게 돌아선 게 아니라 저는 박근혜를 버린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홍준표가 좀 좋아졌을 뿐이다라고 이제 얘기하셨거든요. 원래 줄타기는 외줄타기가 아니고 두줄타기, 남줄타기, 갈아타기예요. 다리가 두 개인데 세 줄타기는 어떻게 합니까? 뭐 이게. 알겠습니다. 그분의 이런 반론 전화 왔다는 거. 예, 저는 그 반론까지 정확히 전달하는데 윤상현 의원께서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버린 적이 없고. 친박 겸 친홍입니까 그러면? 친박 겸 친홍? 그렇다기보다 홍준표 대표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믿고 이해합니다.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이런 계절을 배신의 계절이라 하죠. 또 전화 오겠어요. 또 전화 오겠어요. 배신이 아니라 두 분 다 좋아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이 둘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을 하한가로 골라오신 허 소장님으로 가죠. 여기는 뭐 상황이 안 좋아요. 그렇죠. 오늘 뭐 끝장 토론을 한다고 그러는데 끝장 토론을 해서 이렇게 잘 봉합이 돼야 되는데 끝장 토론 결과 당이 끝장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가로 골랐습니다. 끝장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가는 길하고 호남 중진들이 가는 길이 달라요. 호남 중진들은 여전히 호남선을 중요시하고 호남선을 타야 된다 생각하고 안철수 대표는 지금 느낌이 이제 호남선은 안 타겠다 하는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경부선으로 갈아타겠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무슨 지적을 했는가 하면은 박지원 의원이 YS의 3당 통합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한순간에 이렇게 통합을 하는 건 아니고 단계별 3당 통합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단계? 1단계는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면서 호남 중진들을 떼내는 거죠. 떼내요. 사실은 어찌 보면 호남 중진들이 안철수를 비난하면서 나갈 구실을 찾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또 떼내기 위한. 네. 하긴 어제요. 이현주 의원이 저랑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에 한 줄 걸친 것이 뭐냐면 함께하고 싶지만 그리고 그분들 안 가실 거라고 믿지만 정 가셔야 한다면 보내드릴 수밖에. 네, 그런 말을 했습니까? 결국은 서로가 헤어질 명분을 좀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뭐 이별을 앞두고 서로가 이제 서로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자, 그럼 첫 단계는 바른정당, 그 다음엔요? 예, 그리고 나면 이거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하는 거고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총선을 앞두고 나면은 역시 이제 존재를 지금 중도에서 뭐 개혁 보수의 연대 통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보수 쪽을 강화하면서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명분들을 찾아서 총선을 앞두고 나면 대통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제 제가 그 질문도 했거든요. 자유한국당과도 그러면은 저 노선이 맞으면 손잡을 수 있습니까? 노선은 나중에 가서 맞추죠. 거기서 맞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다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총선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는 대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지향점이 달라요. 그 이제 지금 어쨌든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의 대표가 되는 대선 주자가 자기가 될 것인가 힘들다고 보는 거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갈 길을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 게 호남의 지지라는 것은 호남 출신 의원들이 많다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 이번 대선만 본다 하더라도 호남에 의원이 하나도 없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한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호남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 대선 주자가 이해하고 있으면은 의원이 중진 의원이 몇 명 있든지 관계없이 지지를 받는다. 역설적으로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 다 차지하고 있지만은 호남의 지지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의원들의 존재 자체에 크게 구애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이고 저는 이번에 안철수 대표랑 약간 궤는 다른 것 같지만은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이번에 박지원 대표를 몰아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약간 학습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어떤가요? 바른정당의 이제 탈주파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문제가 탈주파라고 하세요? 저는 공식 명칭 탈주파로 씁니다. 탈당했을 때 탈주파가 있었을 때 그때 항상 문제가 뭐냐면 유승민 대표도 그 20석이라는 심리적인 저항선 때문에 계속 이제 행보가 이제 엇갈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김무성 대표가 정해놓은 그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당한 꼴이 됐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박지원 대표가 하는 일종의 제 생각에 훨씬 더 김무성 대표 약한 협박이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현주 대표를 위시한 예를 들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나가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갈 테면 나가라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서 어제 당장 제가 들은 이제 정보로는 뭐냐면 국민의당에서 이제 원외위원장들이랑 일부가 모여가지고 반 안철수 같은 모습으로 기자회견 같은 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무산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갈 테면 나가라 발언 때문에?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강하게 발언이 나오니까 왜냐면 보통 나갈 테면 나가라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당도 오묘한 게 뭐냐면은 27석에다가 13석의 비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27석인데 맞아요. 자기들이 나간다는 게 사실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나가서 20석 안 만들면은 그것도 비례 교섭단체 안 되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제 비례는 나가는 순간 비례는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27석 중에 20석 나가는 게 그쪽에 그 정도의 그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호남에서 이제 예를 들어 박지원 대표나 아니면 호남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따로 나가서 교섭단체 찰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정확히 뭐랑 일치하냐면 예전에 김무성 대표가 바른정당 나가기 전에 내가 나가면 15명 정도 같이 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 나간 건 9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27명 중 20명을 데리고 나갈 능력이라는 거는 호남계 어떤 중진 애들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자, 그러면 이제 한마디씩만 정리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정말로 분당까지 갈까? 일단 바른정당 이준석 위원장 단답형으로 주세요. 네. 저는 어렵다. 분당 안 간다? 어렵다. 박지원 대표 혼자 탈주하는 거 가능해도 분당은 안 된다. 탈주하는 거죠. 허성모 소장님. 저는 분당에 버금가는 탈당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탈당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른정당과 합하는 것 나머지는 호남파 의원들은 그러면 탈당하는 거죠. 탈당해서 민주당 갑니까? 아니요. 민주당을 바로 가진 않지만 일단 탈당해서 제3지대. 제3지대 당분간은 남아있겠죠. 두 분 다 어쨌든 갈라지는 거 모양새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갈라지는 쪽으로. 저는 나가려 하다가 20석 못 채워가지고 망신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하한가 국민의당. 상한가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허성무 소장님? 예, 저는 상한가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김부겸 장관. 이건 뭐 이유를 딱 알겠네요. 그러면은 이준석 위원장은 상한가? 저는 이제 국민의당이 저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의외로 주목받을 것이다. 이제. 안철수 대표 상한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상한가를 주목받는 사람으로 가기 때문에. 주목받는 사람. 가기 때문에 상한가는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이 될 거다. 허선무 소장님, 김부겸 장관 뽑아오신 거는 이번에 그 지진 대처 관련된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수험생만 수십만 명이고 그 가족이나 관계자 수백만이거든요. 예. 전 국가적 행사입니다. 이 중대한 일을 연기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내리는 결정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할 때 그 전반적인 기류는 네. 수능 연기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 내려간 김부겸 장관이 네. 현장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하면서 연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안 되겠다. 연기 결정이 내려진 거 아닙니까? 이런 결정은 정말로 원칙과 결단이 없으면 내리기 힘든 결정입니다. 예. 그 압박감 이런 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결단이 잘못되었을 때, 이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그 후폭풍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그 비난을 본인이 다 감수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만약 잘못됐을 경우. 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주어진 대로 갚버리고 그렇죠. 그 소수는 아픔은 어쩔 수 없이 희생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지금까지 대체로 관례였습니다. 그 웬만하면 본인이 결정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최종 결정은 미루죠. 미루고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거는 결단을 내려줬고 포항 지역에 전국적으로 보면 소수지만 그 사람들의 아픔을 국가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훌륭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더 훌륭한 거는 우리 국민과 수험생들이죠. 그런 그 당혹스러움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다 수용하고 너무나 공존의 지혜를 같이 발현해 주는 이 위대함에 저는 뭐 장관도 장관이지만 장관보다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상한가로 뽑고 싶습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힘내시라고. 힘내라는 응원도 되지만 정말 의연하게. 사실은 미룬다고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특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손해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 의연하게 받아들인 우리 수험생들. 아, 대단해요. 저는 제가 이번에 김부겸 장관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 저도 이제 보수 정당이 있기 때문에 TK 정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데 TK에 있는 사람들의 정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5명의 대통령을 만들어도 TK가 변한 게 없다라는 인식을 약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엔 우리가 열심히 몰아가지고 당선시켜놔도 결국에는 TK에 뭐 안 해주더라라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사는 거 달라진 게 없다. 근데 예를 들어 김부겸 의원이나 아니면 이번에 유승민 의원도 같이 찾아갔지만은 그 소수자들이거든요. TK에서는. 그 TK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아이오닉한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마이너죠. 이분들이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다시 보게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몇 번인데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확실히 TK 출신인데 고향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느낌을 줬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김부겸 그 장관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유승민 의원도 특별 재난 지역 이제 선포를 얘기했고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도 그게 꼭 필요하다는 이제 얘기했는데 정작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다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가가지고 뭐 굉장히 애매한 얘기들을 했거든요 보면은. 아니 류호혜 최고위원만 해도 이게 지금 포항 지진은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게 주는 경고다라는 얘기했다가 그렇게 정치에 이제 이용하려고 한 사람들과 대비돼가지고 다른 TK 출신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소수자였던 사람들, 민주당과 바른정당이 있기 때문에 소수자였던 사람들이 이번에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하게 되고 저는 이게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때도 아이템으로 등장할 거라 느낀 게 뭐냐면은. 과연 과거에 호남이 그래가지고 호남 일당 독재가 올려 해가지고 국민의당을 이렇게 뽑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TK에서도 다른 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해 최고위원은 자기가 최고위원이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볼 때 인식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재난으로 고통받는 그 시민들 국민들을 어떻게 감싸고 어떻게 구제하고 하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정쟁의 수단으로 이걸 끌고 도는다는 것은 정말 철학의 빈곤이라든지 인식의 얕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뉴스닥. 사실 이번 주는 상한가 하한가가 참 풍부했어요. 그렇죠. 올릴 인물이 많아 고민들 많이 하셨죠. 누구 올려야 되나.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닥. 상한가 보드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하한가 보드에는 국민의당과 친박 중진들을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언니 뉴스. 자, 세상의 반. 요즘은 이제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여성의 시각. 엄마,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 드립니다. 이상 작가분들이 쓴 글이었습니다. 잘 쓰셨어요. 예, 잘 썼어요. 언니 뉴스 3번 나와주셨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분이 내 그 얘기 해줬나요? 왜 전 의원이라고 안 그러냐고. 저한테 문자 와갖고. 해병대 의원 안 들으셨나? 그렇죠. 한 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 근데 그래도 전 의원이라 그래야지 공식 팟캐스트도 아니고 공중파 방송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돼요. 그러고 차단으로 딱 차단해봐. 아니 그러면 우리
뜻대로 살아야지. 안 그래요, 최 의원님? 그럼요. 예. 해병대 언제 갔다 오실 거예요 또? 해병대 뭐 인연이 되면 또 예. 가야죠. 근데 코에 때를 미루세요. 네 아니고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가려워가지고. 양지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정말 물어본 분들 많아요. 뭐라고요? 여자 맞냐고. 목소리를 제가 말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목소리로. 근데 여자인데 목소리 남자 같아요. 그죠? 아, 또 나겠다. 자, 고란사의 중앙일보.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막 가을 여인. 방송 끝나면 근데 진짜 고란사 이러고 혼자 흥얼거리고 다녀요. 네. 우리 작가분들이. 고란 그건 기자님 아니고. 가는 가을이 아쉬웠나 봐요. 헤어 하셨어요? 네, 헤어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그 헤어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레벨이. 그래서 다운 걸. 다운 걸. 아름다운 걸.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방금 다운 시작도 걸 안 했는데 머리 아플 것 같았어. 바카스 드릴까요? 자, 첫 번째 뉴스 하기 전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지워버렸어요. 작가가 안티야. 자, 임지연님 언니 뉴스다 기다렸어요. 2325님 양지열 변호사님 이게 뭐야. 진짜 이마에 주름 하나. 예, 양지열 변호사님 어디 갔어 이거. 양지열 변호사님 렉 걸렸대. 예, 양지열 변호사님 응원 문자인데 그거 읽자마자 렉이 걸려갖고. 근데 거기 안티가 이마가 있는 왜 주름 모양이에요. 없냐 그거. 그랬어요 금방? 네, 이마에 네. 주름이 왜 없냐.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왜 이마에 이마 주름이 있어갖고. 이마 주름 있어요. 아니, 이마를 저. 이렇게 늘리면 주름이 없잖아요. 늘림? 줄임? 네, 어머. 아니 메이크업을 잘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없어요? 아니 네. 지금 아닌데요. 오. 지금도 없어요? 주름이 예. 없어요. 오늘 첫 번째 뉴스가 이마에 주름에? 양경 변호사님 저번에 TV에서 봤는데 어쩜 이마에 주름 하나 없이 맨들맨들하세요. 비결이 뭐예요? 아유 맨들맨들을 이렇게 하면 아주 긍정적인데 이걸 표현을 바꾸면 반질반질. 반질반질하세요. 사실 컴플렉스예요 저는. 왜요? 이마 넓은 게. 아니 근데 오 이제 시원한데요 뭐. 탈모처럼 보여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나중에 라이트 킨 것 같이 될까봐. 그러니까. 아니, 탈모 아니에요? 딱 아니, 근데 보면. 이게 아니 장차.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학교 때 사진 들고 다녔어. 나 원래 이랬다. 원래 이랬다. 빠진 게 아니다. 아, 그럼 이게 확장해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아니 보시더라고요. 근데 양지열 변호사 탈모가 두 번째 뉴스예요? 어머 죄송해요. 저는 확장성 탈모 장애. 아니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동생도 한의사 아버님도 한의사이기 때문에 절대 탈모는 없어요. 아. 탈모에 좋은 약만 먹어요. 그건 아닌데요. 예,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까지 아니에요? 예, 그것까지는 그냥 아니에요. 선천성 예. 맨들맨들이. 선천성 뺀질뺀질. 선천성 뺀질뺀질. 천성 뺀질. 예. 아니 근데 여자분이 이마가 넓으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자, 첫 번째 뉴스 여의도가 모래시계 찍는다고 나 떨고 있냐. 네 지금. 예. 그러고 보니 그 네. 검사님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그러네. 건 떠는 이유는 뭐냐면 빙산의 일각과 빙산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빙산의 일각과 예. 지금 빙산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예. 그게 최경환 전 의원. 최경환. 지금 현직입니다. 죄송해요. 최경환 의원 관련해서 어허.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다. 이게 예. 매물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어허. 최경환 의원이 이제 검찰이 집도 압수수색하고 어허. 의원회관도 예.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실세 전 정부의 실세 의원이잖아요. 예. 의원이면서 동시에 현 의원을 이렇게 검찰이 압색까지 한 것은 상당히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예. 이제 중요한 건 최경환 의원은 할복까지 나는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다 결백하다. 그래서 할복을 사실하면 할복하다. 알고겠다. 어제 대구에서 하겠다 그랬죠. 동대구역이요. 아 동대구요? 네, 거기 보수의 심장에 그 상징의 심장인 동대구요. 오. 네. 아니 근데 할복이라는 거는 예전에 예. 일본에서 무사들이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불명예를 뭐 좀 감수하고 아, 그래서 본인의 문화가 친인의 문화라고 한 거 커밍아웃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쓰시 정치인이 예. 이런 아니 표현을 근데 쓰시는지 정치인이 모르겠어요. 그런 표현을 주로 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거 이미 쓰신 분이 많으세요. 대표적인 아니고, 분이 예. 박지원 의원님도 예, 그때 할복이라도 그러니까 하고 이런 싶은 거는 좀 안 심정이다.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젊은 친구들 이렇게 맞아요. 기원이 어딘지를 잘 모르시는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마치 우리 전통 문화인 것처럼 착각하실 수가 아니 있는데. 그거 떠나서 이거는 무슨 저기 전통문. 아니 그렇잖아요. 책임질 위치에 스트레스 한 방에 날리시네. 책임질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할복한다 그러면 이게 아니 원래 그리고 우리 이거 조상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실제로 뭐 한다 그랬다가 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실제로요. 고랑기님 잘 말씀하셨는데요. 청취자분들이 참 특이한 분들이다. 그러게. 단어 하나 갖고 1시간 얘기하는 됐어요. 아니 근데요. 근데 이제 참복을 국민들 좋아해, 할복을 좋아해요. 참복이요. 그런데 고란 기자님은 걱정을 그렇게 아니하셔도 될 것 같은 게 무슨 전통문화가 나오니까 아니하셔도 됩니다. 네, 할복하겠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예. 그냥 무풀 내지는 어허. 뭐 그냥 반기는 일부 이상한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대원님, 동대구역이 뭔 죄냐? 아니, 동대구역이 뭔 죄가 아니라 저 청소하시는 분들. 왜 그러세요? 그만하고요. 그래서 너무 국민들께서 시간이잖아요. 바라는 건 그냥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최경환 의원은 검찰 수사에 응하라. 순명하는 거다. 네, 이런 그리고 거입니다. 이게 무슨 홍준표 대표인가요? 무슨 야당 탄압 코스프레를 또 갈라 그랬었잖아요. 예, 그 야당 탄압뿐만 아니고 지금 홍준표 대표는 그 야당 탄압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예. 그분은 특활비 렉 걸려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네. 근데 본인은 SNS에 장문을 남겼죠. 8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홍준표도 받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 뭐냐면 아니. 그 지금은 이제 어느 게 사실이냐 예. 논란이에요. 어허. 예, 그러니까 특활비 논란이 이미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에 예. 1억 받았다는 아하. 그 의혹이 일 때부터 특활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남이 한 게 아니에요. 홍준표 대표 자신이 뭐라고? 예, 해명을 했어요. 그 돈이 아니라 내 특활비 일부를 집사람에게 줬는데 집사람이 모아서 1억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오. 네, 엄청난 그래서 재테크. 특활비 논란을 최초로 일으킨 장본인은 홍준표 대표세요. 본인 입으로 시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시인해놓고 특활비를? 이번에 이제 특활비 이렇게 막 돌아다니니까 예. 이분이 이제 살짝 해명을 바꾼 거예요. 예. 그거는 아내한테 내가 특활비를 줬다는 게 아니라 내가 특활비로 말하자면 돈 번 돈을 안 갖고 가서 아내가 생활비를 절약해갖고 그 돈을 모았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막걸리 아니 못 그 전에는 알아듣겠어요. 이런 거죠. 특활비를 받기 전에는 예. 내가 그 월급으로 뭐 기자들 밥 사고 활동비 썼는데 예. 특활비를 받게 되니까 돈이 남지 않느냐. 아하. 그래서 아내가 모았다라고 한 건데 아. 그 말이나 엎어치나 매치나.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엎어치나 매치나가 아니라 엎어치면 문제고 매치면 무죄예요. 그러니까 유무죄가 갈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작도 타셨어 아주 그냥. 저요? 예, 계속 타세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원혜영 의원이 당시 예. 원내대표. 예, 그때 당시에 홍준표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일 때 민주당 쪽에 원내대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해명을 하면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자신의 특활비 일부를 줬다. 어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원혜영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 특활비가 있고 국회 특활비가 여야로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예. 그 옛날에 그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여야만 모를까 요새 누가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한테 돈 받으면 신문에 한 줄 나면 그냥 꼴가닥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문화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아니 근데 특활비 하는데 국정원 특활비는 왜 출처를 그러니까 어디다 썼는지를 묻지 않잖아요. 예. 이런 특활비도 묻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묻지 않는다는 게 네. 정확히 얘기하면 영수 처리를 요구하지 않는다예요. 예. 근데 네. 그러면 이른바 회사로 따지면 이제 네. 판공비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네. 기회에 아예 이거 없애버리면 안 돼요? 국정원의 아니 특활비야. 없앨 수는 없고 없어요? 용도를 네, 그렇죠, 영수증을 그렇죠. 붙이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것도 어디에 썼다라고 하는 것을 내부 비공개 내부 감사를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방법이 맞는 것 우리 같아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요즘 기업이 쓸 수 있는 카드도 제한돼 있고요. 예. 심지어 특정 지역에서는 못 쓰도록 아예 주거지 제한을 그럼요. 해버리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원도 그렇고 어떤 뭐 회사는 다른 10시 이후에 막아버린 데도 막아버리고 그런데 아예 지금 사실 공무원들이 쓰는 카드 같은 경우 그런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느 네. 영역인 간에. 그래서 다시 홍준표 대표로 돌아오면 예. 원혜영 의원께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다. 우리 원혜영 의원님은요 진짜 결이 고운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혜영 의원님이 원혜영 의원께서 그렇게 밝혔어요. 네, 그렇게 납득할 밝혔어요. 만한 하지 납득할 않게 만한 해명을 안 하지 않으면, 하면 할 수 없이 난 예. 진짜 안 하고 싶지만 바로 안에 그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는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렉 걸려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진짜 웃긴 부분이 있어요.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이 문제되니까
검찰을 끌어들였는데 검찰이 법무부에 특활비 상납을 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어허. 그런데요, 이게 사실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예산 편성권이 없어요. 그래서 법무부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검찰 특활비를 포함한 법무부 특활비 합쳐서 285억 원을 편성을 했고 예. 검찰 특활비 179원을 1원도 쓰지 않고 검찰에 줬다.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지금 179억을 줬다. 네, 그대로 줬다. 그래서 나머지 105억 플러스 뭐 1억이죠. 이것은 그 법무부가 본래 쓰는 특활비다. 네. 그런데 요 대목에서 한 가지 예. 좀 말되는 거를 자유한국당이 아니고요.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지적한 게 있습니다. 예. 요 법무부 특활비 중에 22억 정도는 자신들이 요목을 보니 특활비로 편성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잘못 편성됐다. 예, 그 정도 지적은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무부 검찰국 같은 데는 특수활동비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영업을 할 필요가 없는 부서인데 거기에도 20억 가량이 배정이 된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서 반박으로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하고 법무부도 받지 않았느냐 아니면 지난 과거 정권에도 있지 않았느냐 뭐 김만복 원장도 뭐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딱 우리 뭐 교통 위반에 가서 걸리면 저만 교통신호 위반한 거 아니에요라는 식으로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억울하지 않아요? 나만 걸리면? 아니 진짜 근데 이게 법리 논리가 있어요. 교통 무단 횡단인데 딱 잡으면 저 사람도 했잖아요. 그러면 경찰이나 이 그 법의 논리가 저 사람 한 거는 저 사람의 문제고 당신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만 딱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법의 평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 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 기회에 진짜 특활비 문제는 짚고 넘어가서 그 뭐 국민 입장에서 예, 봤을 때는 아니 근데 핵심은요. 제대로 쓰는지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지점이 뭐냐면 특활비가 있다는 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거 아니죠. 특활비 제도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지금 핵심 단어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 그렇죠. 상납. 그러니까 그 특활비가 쓰여져서는 안 될 항목으로 쓰여지면서 이것이 뇌물성으로 상납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법무부에 뇌물성 상납을 했다. 이건 사실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판명 나고. 상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제 이제 보도 나온 거 보면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그물을 쳐놓으면 세그물 큰 새가 와서 다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빠져나가려면 팍 밟아주면서 그물이 점점 몸을 옥죄갖고 나중에 그물 스스로 목을 조여서 죽여요. 지금 그런 형국. 아니 그러니까 빠지면 지금 그물에 걸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 그물은 정의와 합법의 그물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죠. 왜 자꾸 빠지는 게 지금 해명이 점점 더 이상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말씀도 하실 줄 진짜 아시네요. 그건 멋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해요? 계속 뉴스로 하나만- 단독 브리핑해요? 어떡하죠? 그럼 그만 아니 하려고 그래서 해도 안 돼. 정세균 그건 해야 의장이 그 항의했다고 그 무슨 내용이에요? 국정원에 항의를 했다는 거는 마치 국정원이나 검찰에 이제 얘기하는 건데 특활비를 가지고 최경환 의원을 막 의원실을 압색하고 이게 이제 막 알려지니까 국회 전체가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처럼 오명. 그렇게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나 뒤에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특활비 받아갖고 국회 회관에 안 둬요. 회관 압수수색 안 해도 돼요. 그 얘기를 지적들 하시는 거예요. 2015년 당시면 경제부총리 했으니까 부총리실을 압수수색을 해야지 왜 의원실을 했냐라는 아니, 뭐 건데 부총리실이 그 후에 이제 부총리가 없으니까 바뀌어서. 할 데가 거기밖에 없죠. 2015년이에요? 벌써 2014년서부터 16년까지인가 오래 했는데 2015년이면 롯데 홈쇼핑 재승인 받을 때인데 그 경제부에서 관리하나? 갑자기 아니 롯데 홈쇼핑 재승인 관련하여 그 처음에 모 일보에서 2016년 7월에 보도할 때는 전병헌 전 수석이 타겟이 아니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라고 실명 거론했잖아 아시아투데이에서. 그런 보도까지 있었죠. 있었죠. 그리고 둘이 법적 논란이 있었죠. 자 양지열 변호사님 특활비 받았어요? 아니요 안 받았는. 제가 줬잖아요 특활 커피. 커피. 저는 오늘 특별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특정인의 이름이 지금 실검으로 이리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 이름 권순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유명한 판사죠. 네. 그러니까 우병우 관련해서 이상하게 우리는 이제 판사 자체를 믿지를 않으니까 뭔가 있다고 하지만 특별히 권순호는 그게 넘쳐요. 그 특별함이. 영장 발부기에 이단하라고나 할까.
굉장히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죠. 최근에 우병우 처가인 삼남개발의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 전담 판사. 희한하게 우병우의 이름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영장 청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병우의 냄새만 나도 다 기각하는 굉장히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난 6월 달에도 검찰이 우병우 관련한 통화 기록 확보를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 그래서 그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그 10월 23일 날 국회 법사위원회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 전 수석과 통화한 상대방이 우 전 수석과 통화하고 나서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청구했는데 한 번 기각당한 뒤 재청구했는데도 기각됐다.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는 모양이다. 더는 진행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검찰은요, 웬만하면 법원의 그런 판단들을 존중해 주거든요. 국정감사 나와서 윤석열 지검장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굉장히 뭔가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특히나 통신영장 같은 경우는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발부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혐의가 확정되거나 피의자로 딱 정해지지 않더라도 이게 혐의가 의심된다라고만 해도 통신 기록을 확인해야지 혐의를 더 들여다보고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수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안 해준다는 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통화 기록은 딱 1년만 보관된답니다. 예. 통신사에서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작년 6월부터 우병우가 그만두고 나간 게 10월 달이에요. 근데 10월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장이 기각되면서 우병우의 통화 기록은 아예 이제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권순호의 작품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중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말하는 거예요. 특수활동비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인 25억 원을 박근혜한테 전달했죠.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대는 등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근무 기간이 완벽하게 겹친다. 무슨 말이냐? 우병우가 민정수석할 때 이병호 전 국장이 거의 동시에 국정원장하고 우병우는 민정수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병우한테는 거의 분신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병우의 냄새만 살짝 스쳐도 모두 기각해주는. 전 방송에서 30억 원 어디로 갔냐? 예.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국정원이 판사 임용할 때도 면접을 봤다 그랬어. 그게 박근혜 정권 때 나왔죠.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지만 판사나 검사를 특채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인원이 필요할 때 당장 사법고시를 볼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 활동 기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을 이제 특채로 이렇게 임용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국정원이 한때는 면접을 봤다 그랬다고. 그 사람의 성향 일종의 사상 검증 같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병우하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하고 사법부하고의 전체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몇 사람만 이렇게 매수 또는 형태에 가까운 어떤 비리 구조로 엮여 있다면 우병우는 미꾸라지처럼 정말 잘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아마 우병우가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좀 받을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권순호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부분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뭐 우병우나 정유라도 기각했었죠. 이 권순호가 정유라도 기각했었고요. 중요한 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비리 수사 관련해서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었거든요. 여기에도 그럼 우병우의 입김이 들어갔던 거 아닌가. 이 총체적으로 우병우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기각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판사는 누가 수사하죠? 공수처.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악명을 떨쳤던 게 고영태 구속영장은 즉각 발부였고요. 그러면서 이런 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우병우하고 권순호는 서울대 법대 동문이에요. 그 부분도 있는 것이고 어쨌건 우병우와 권순호 이건 뭔가 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참 난감한 게 사법체계에 있어가지고 판사의 독립적인 어떤 결정들은 존중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대법원장도 거기에 관여하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그 영장 전담 판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매수관계 어떤 비리로 묶여있는 구조라면 이거 어떻게 털어내야 되냐고. 법대에 나오신 우리 유명정님 새날의 민정수석 답을 주십시오. 그냥 그 전공법을 택해서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때 이 권순호 판사가 연관됐다는 증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척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권순호 판사가 심사하지 못하게 딴 판사가 하게 해다오. 이 사람은 관련된 것 같다. 이러면 돼요. 우연치 않게. 우연치 않게. 다 우병우랑 관련된 것만 이렇게 털어주냐고. 그러니까.
권순호 판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영장 심사하는 거를 배당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보통은 배당이 되는데요. 예.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통 재판에 제척 사유가 있거든요. 뭐 친인척이라든지 관련됐다든지 뭐 동기동창이라든지 고향 뭐 선후배 관계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러면 배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빗대서 보면 이 영장 전담 판사도 이건 우리는 이분 수용 못하겠다. 관련돼 있는 이 공유자 같다. 이렇게 논지를 펴나가면 법원에서 재조정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증거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잡아서. 문제이고. 증거를 잡아서. 이것도 뭐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그렇듯 검찰이 그렇듯 법원의 판사들도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사권자가 자리를 바꿔주는 수밖에 없지. 그렇죠. 또 섣불리 자리 바꾸기가 또 쉽지는 그렇죠. 않아요. 말은 예. 쉽지는 않죠. 예. 어쨌건 우병우와 권순호, 우병우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법망을 잘 빠져나간다, 위법 사항이 없다 이런 것보다 사법부에도 국정원에도 이병우 같은 이런 어떤 커넥션의 구조가 있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검찰이 칼을 벼르고 있을 텐데 그냥 이참에 판사들한테 재판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건너간 자료가 있으면 빨리 국정원한테 건너봤죠. 건네봐서 그냥 터트려버리지 뭐. 그냥 기다릴 필요 없이. 그러면 이제 대법원장이 이건 우리 내부 단속을 좀 해야겠다고 인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까 그 30억이요. 예. 안 불고 있다 그랬잖아. 예. 일단 국정원장들의 개인 비리, 두 번째는 나라가 뒤집어질 사안 아니에요. 그렇죠. 판사들한테까지 건네갔다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이거 국회의원한테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왜요? 국회의원은 왜 그럴 수 있어요? 다 죽여야지 그것도. 아니 같은 놈들이니까 한 편이었으니까. 근데 판사 사법부에 갔다 그러면 이건 나라가 뒤집어질 사안이에요. 사안이지. 명경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한편 먹고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의뢰껏 우리도 그랬을 거야 정도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근데 판사들한테 갔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게 판사도 사람이거든요. 인맥 관계에 얽혀 있고요. 어떤 판사 새끼는 지하철에서 여자들 치마 속 찍다가 걸립니다. 그게 판사예요. 다는 아니겠지. 성추행이나 성폭행 전담 판사라 했다면서요. 그렇지. 그리고 인천의 모식이라고. 아버지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네. 홍모?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사법부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잘들 아시겠지만 뭐 행정, 입법 여기에 온갖 것들이 지금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데 사법부는 아직도 조용하잖아요. 무풍지대죠. 그러니까 지금 뭐 블랙리스트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고 그러면서 지금 판사들은 시국 사건에 있어갖고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을 수도 없이 봤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적폐청산이 안 되고 있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서 잘못된 시국 사건 판결들 다시 돌아보는 그런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만약에 아까 말한 30억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까 싶기도 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걸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왜 나라가 뒤집힐 이야기냐면 사법부 체계 판결의 공정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나라 자체가 그냥 어그러지는 거라서 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승태 같은 느낌적 느낌은 박근혜 정부의 하수인 노릇한 사람이 대법원장을 끝났어도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중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말하는 거예요. 특수활동비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인 25억 원을 박근혜한테 전달했죠.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대는 등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근무 기간이 완벽하게 겹친다. 무슨 말이냐? 우병우가 민정수석할 때 이병호 전 국장이 거의 동시에 국정원장하고 우병우는 민정수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병우한테는 거의 분신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병우의 냄새만 살짝 스쳐도 모두 기각해주는. 전 방송에서 30억 원 어디로 갔냐? 예.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국정원이 판사 임용할 때도 면접을 받다 그랬어. 그게 박근혜 정권 때 나왔죠.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지만 판사나 검사를 특채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인원이 필요할 때 당장 사법고시를 볼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 활동 기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을 이제 특채로 이렇게 임용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국정원이 한때는 면접을 받다 그랬다고. 그 사람의 일종의 사상검증 같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병우하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하고 사법부하고의
전체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몇 사람만 이렇게 매수 또는 형태 가까운 어떤 비리 구조로 엮여 있다면 우병우는 미꾸라지처럼 정말 잘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아마 우병우가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지금 받을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권순호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부분만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뭐 우병우나 정유라도 기각했었죠. 이 권순호가 정유라도 기각했었고요. 중요한 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비리 수사 관련해서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었거든요. 여기에도 그럼 우병우의 입김이 들어갔던 거 아닌가. 이 총체적으로 우병우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기각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판사는 누가 수사하죠? 공수처.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악명을 떨쳤던 게 고영태 구속영장은 즉각 발부였고요. 그러면서 이런 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우병우하고 권순호는 서울대 법대 동문이에요. 그 부분도 있는 것이고 어쨌건 우병우와 권순호 이건 뭔가 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참 난감한 게 사법 체계에 있어가지고 판사의 독립적인 어떤 결정들은 존중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대법원장도 거기에 관여하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그 영장 전담 판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매수관계, 어떤 비리로 묶여있는 구조라면 이거 어떻게 털어내야 되냐고. 지난 13일 북한 귀순병사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JSA 경비대대장이 직접 나섰다. 이런 내용의 영웅담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금 이 부분 냉정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총상을 입고 쓰러진 북한 병사를 직접 구조한 것이 대대장이 아니라 그 휘하의 부사관 2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취재 기자와 함께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 판문점 그 CCTV 영상의 공개 여부가 좀 화제가 됐었죠. 열감시 장비 TOD 이 영상을 일단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이번 그 사건에서 뭐 영웅으로 부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JSA 대대장인데 이 영상에 잡히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네, 지난 13일이었죠. 귀순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 군사 분계선 남쪽 50m 지점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예. 그 지점은 판문점 CCTV의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열 감시 장비 TOD로 식별이 됐는데요. 예. 그런데 이 TOD 영상을 본 군 관계자들은 당시 대대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다. 예. 네, 실제 귀순 병사를 구조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포복으로 접근한 건 대대장이 아니라 휘하의 부사관 2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차례차례 좀 살펴보죠. 이 JSA 대대장, 애초에 현장에 나가지 않았던 건가요? 네, JSA 경비대대장이 직접 포복을 한 건 아니지만 현장에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있었다. 예. 그런데 대대장이 귀순병사가 쓰러져 있던 지점에서 얼마나 가까이 접근했느냐, 이걸 두고는 사람마다 말이 다 다릅니다. 예. 3m 범위 안에 있었다는 말도 있고요. 10m 혹은 15m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군 당국은 JSA 대대장이 현장에 직접 나가 있었고 부하 2명이 낮은 포복으로 귀순병사에게 접근하는 동안 주변에서 엄호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또 안전지대로 끌고 나온 뒤에는 3명이 귀순병사를 함께 들어서 옮겼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귀순병사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찍힌 영상에도 이 부사관 둘뿐이었다는 말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CCTV 영상뿐만 아니라 이 TOD 영상도 함께 공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의 설명을 정리해보면 현장에는 있었다. 그리고 들려오는 말에 따르면 그 병사를 옮길 때는 3시였는지 2시였는지 말이 좀 다른 것, 여기까지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뭐 현장에 나간 것은 맞지만 낮은 포복으로 일단 병사를 직접 구조한 건 대대장이 아니었다, 부사관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미담이 있었잖아요. 뭐 차마 부하들을 뭐 보낼 수가 없어서 직접 갔다. 좀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히려 이번 귀순 과정에서 전체 경비 작전을 지휘해야 할 대대장이 작전 상황실을 비우고 현장에 나간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 군의 소극적인 대응 등이 도마에 오른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갑자기 JSA 대대장이 영웅처럼 묘사가 됐고 차마 부하들을 내보낼 수는 없었다는 말이 미담으로 전해졌습니다. JSA 대대장이 육군 사관학교 출신 엘리트 장교였다는 점까지 부각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렇게 그 훌륭한 장교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예. 아주 뛰어나고 예. 그 육사에서 연대장 생도를 역임했던 예. 엘리트 장교인데다가 네. 이래서 차마 아이들을 보낼 수 없었다 하는 건 본인이 가겠다는 뜻이죠. 자, 하여튼 의혹이 해소되려면 뭐 영상이 공개돼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대대장 지휘하에 간부 2명 포함해서 3명이 현장에서 구조를 한 것입니다. JSA 대대장이 귀순 병사를 직접 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매체에서 실제 영상에는 대대장의 구조 모습이 없었다라면서 문제 제기, 즉 조작된 영웅 미담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차장. 네. 자, 이 모 전문 매체의 네. 뉴스 전문 매체의 내용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 아시다시피 한 26분, 무려 26분에 걸쳐서 포복 구조를 했던 그 영웅담으로 지난주 우리 뉴스를 달궜었는데 그 당시에 열감시 영상으로 보면 그 당시에 JSA의 권영환 중령, 그 포복 구조를 주도했다는 권영환 중령의 모습이 없다.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접 귀순병을 구조한 사람들은 같이 있던 그 간부 중사 2명뿐이다. 이런 식의 보도를 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차마 아이들을, 그러니까 밑에 그 부하들을,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어서 권영환 중령이 직접 갔다. 이런 얘기들을 군 지휘부에 당시 권영환 중령이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정말 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영웅담으로 굉장히 미화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네. 처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저희 뉴스탑10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3명이 출동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북한 귀순 병사를 끌고 나왔던 사람은 중사 2명이었다고 탑10에서는 분명히 언급을 했고요. 대대장은 직접 끌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엄호를 했다라는 내용까지는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 매체에서, 뉴스 전문 채널에서 보도한 내용은 현장에 대대장은 없었다라는 식의 영웅 미담 조작이라는 내용으로 흐르고 있어서 양쪽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보도가 되자마자 국방부에서는 강력히 이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대장도 같이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측 대대장 등 간부 3명이 포복으로 접근해서 귀순자를 안전지역으로 끌어낸 다음에 차량으로 후송을 했다. 자, 국방부는 오늘 오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3명이 구조 작업을 한 것이 맞다. 현장에 대대장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간부들과 함께 구조한 건 사실이다라는 주장인데요. 국방부 내에서 관계자가 말한 내용을 저희 탑10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 내부 관계자의 진술 내용입니다. 자, 북한군 병사가 군사분계선 50m 남측 지점에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한 사람은 바로 권중령이었습니다. 총격 현장에 가장 먼저 혼자 도착해서 상황을 살피고 이 북한군의 동향을 살펴본 뒤에 일단 현장에서 후퇴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자진해서 구조 활동에 나서겠다고 한 부사관 2명이 낮은 포복으로
쓰러져 있는 북한군 병사 쪽을 향해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대장은 이 현장에서 인근 직접 구조 활동을 펼친 부사관 2명의 인근에서 낮은 포복 자세로 엄호를 하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사관 2명이 귀순병을 끌어내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했고요. 권중영은 약간 떨어진 곳에서 계속 포복 상태로 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사관 2명과 함께 후송 작업을 마쳤다. 자,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중요한 논쟁은요, 구조 활동을 어떤 의미로 보느냐인 것 같습니다. 직접 손으로 북한 병사를 끌어낸 것 자체를 구조 활동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 전체적인 모든 작전 수행을 구조 활동으로 봐야 할지. 한 매체는 직접 끌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방부에서는 현장에 분명히 대제장이 있었고 엄호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한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균 대표님이 사실 이 첫 보도를 할 때 미담으로 지나치게 좀 미화시킨 게 아니냐라는 좀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 사실 위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 이제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활동 어디까지 볼 거냐 이건데 저는 더 핵심적으로 들어가서 권영한 중령이 지금 이제 국방부 대변인 말로는 분명히 저 자리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구조활동을 했는데 끌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분명히 여기에서 엄호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영웅담으로 좀 미화된 이 마당에 그럼 저 사람이 영웅이냐 아니냐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영웅이라고 할 만하다면 구조활동을 했대 끌고 안 온 거는 분명히 주적이 사실인데 목숨을 걸 만한 장소에 있었느냐 아니면은 전혀 목숨과는 관계없는 곳에 있었느냐 사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뉴스탑10에서는 거짓 또는 이 논란과 관계없는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없고 우리는 분명히 엄호를 했다. 권중영이 직접 끌어내서 그렇죠. 구조를 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진 않았었죠. 그렇죠. 저희는 권중영은 엄호를 하고 있었고 중사들이 끌고 부사관 왔고 2명이 그렇죠. 중사 2명이 끌고 왔고 권중영은 엄호했다. 단지 저는 여기서 새로운 그 이야기를 하자면 목숨을 걸 만한 장소에서 엄호를 했느냐. 알겠습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그 부분은 일단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배제를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에 3명이 있었던 건 맞고요. 직접 구조를 했느냐, 구조 전체적인 활동을 같이 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논쟁이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일까요? 이런 소모적이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모든 의혹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유엔사와 국방부 합참이 이 영상, CCTV 영상을 공개하면 이 소모적인 논쟁은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 판문점에는 CCTV가 아마 적어도 저 안에 적어도 10개 이상 있습니다. 각 초소별로도 서로 보고 있고 건물 옥상에서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10개 이상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잘 찍힌 영상을 몇 개만 공개하면은 모든 논란은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도 저 중사 2명을 데려온 것도 권영한 중령이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정찰한 것도 권영한 중령 아닙니까? 그다음에 자기가 일개 소대 병력을 데리고 저 2사람이 귀순병 몸을 끌고 나오게 하는 것도 전부 다 권영한 중령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전방에 있었을 거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런 논쟁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 등장하는 게 바로 TOD 영상 유무입니다. TOD 영상 유무는 유엔 사령부가 조사 중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힘들다라고 했는데 지금 영상 공개가 또 미뤄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영상 공개가 또 미뤄졌는데 글쎄요. 영상 공개를 자꾸 미루는 이유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이 지금 북한군 귀순 병사 건강 상태와 맞물린 뭐 그런 판단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영상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보고가 아니고 최종 보고이었을 때 유엔사는 좀 안전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순 병사가 아직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한 상황이고 우린 그 사람 이름도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로 기순을 하려고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유엔사로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정보들을 다 가지고 한 번에 어떤 보고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일단 CCTV 그리고 TOD 영상 열 감지 장비라고 하는데 적외선으로 사람 물체를 감지하는 바로 사진에 나온 이 장비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탐지가 가능한데
그때 현장 상황은 뭐 어두운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CCTV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신종수 차장, 네. 일각에서는 이 대대장의 또 다른 작전 수행, 작전 지휘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지적사항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대장이면은 사실은 빨리 지휘를 해야 됩니다. 윗선의 지시를 빨리 보고를 해서 지시를 받아서 사실 거기서 그 사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더 큰 국지전 같은 것이 만약에 발생했더라면은 지휘관이 거기 가서 포복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그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대대장 권영환 중령의 행동이 적절했는지는 TOD 영상, 뭐 CCTV 영상 이런 것들도 공개되고 지금 유엔사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그때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지휘 통제, 말하자면 통제실을 벗어나서 현장 지휘한 부분에 대해서 이탈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김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활을 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저희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네. 내가 대신 죽겠다 죽어도 대신 죽겠고, 그다음에 이제 내 대대장 직접 들어가도 그 소령이 대신 지휘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또 유엔사 대대장이 또 있으니까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지휘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직접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봐서는 그런 그 재반 정황을 다 파악을 하고 네. 직접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TOD 영상에는 대대장이 찍히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한 뉴스 전문 채널의 보도 내용도요. 사실 직접 이 취재진이 그 영상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역시 군 내부의 관계자의 진술을 취재한 내용을 보도한 것이고요. 저희 뉴스탑10이 조금 전에 제일 먼저 혼자 현장에 도착했던 건 대대장이고 낮은 포복으로 이 구조활동, 직접 구조활동을 도우면서 엄호를 했다라고 진술한 것도 군 내부 관계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취재한 내용, 그리고 또 뉴스 전문 채널의 취재 내용 조금씩 다르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큰 해석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소모적인 논쟁, 과연 영상 공개로 빨리 해소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신인균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 CCTV나 TOD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베란다 꽉 찰 정도로 정말 많이 있거든요. 아마도 그 뉴스 전문 채널에서 전혀 없는 소리를 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네. 우리도 전혀 없는 소리를 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냐? 저는 그 중에서 아주 그 망원 렌즈로 찍은 CCTV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 망원 렌즈 같은 경우 주변보다는 이 클로즈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클로즈업을 하게 되면 수미터 옆에서 엄호하고 있는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그 뉴스 전문 채널은 보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누가 맞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편집하지 말고, 과거에 우리 2010년대 천안함 폭침 때 TOD 영상 편집하고 하느라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편집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논란이 됐던 이 JSA 총격 사건 이야기를 면 배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빗대서 보면 이 영장 전담 판사도 이건 우리는 이분 수용 못하겠다. 관련돼 있는 이 공유자 같다. 이렇게 논지를 펴나가면 법원에서 재조정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증거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잡아서. 문제이고. 증거를 잡아서. 이것도 뭐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그렇듯 검찰이 그렇듯 법원의 판사들도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사권자가 자리를 바꿔주는 수밖에 없지. 그렇죠. 또 섣불리 자리 바꾸기가 또 쉽지는 그렇죠. 않아요. 말이 예. 쉽지는 않죠. 예. 어쨌건 우병우와 권순호, 우병우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법망을 잘 빠져나간다, 위법사항이 없다 이런 것보다 사법부에도 국정원에도 이병우 같은 이런 어떤 커넥션의 구조가 있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검찰이 칼을 벼르고 있을 텐데 그냥 이참에 판사들한테 재판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건너간 자료가 있으면 빨리 국정원한테 건너봤죠. 건네봐서 그냥 터뜨려버리지 뭐. 그냥 기다릴 필요 없이. 그러면 이제 대법원장이 이건 우리 내부 단속을 좀 해야겠다 그러고 인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까 그 30억이요. 네. 안 불고 있다 그랬잖아. 네. 일단 국정원장들의 개인 비리, 두 번째는
나라가 뒤집어질 사안 아니에요. 그렇죠. 판사들한테까지 건네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 국회의원한테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왜요? 국회의원은 왜 그럴 수 있어요? 다 죽여야지 그것도. 아니 같은 놈들이니까 한 편이었으니까. 근데 판사 사법부에 갔다 그러면 이건 나라가 뒤집어질 사안이에요. 사안이지. 명경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한편 먹고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의뢰껏 우리도 그랬을 거야 정도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근데 판사들한테 갔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게 판사도 사람이거든요. 인맥 관계에 얽혀 있고요. 어떤 판사 새끼는 지하철에서 여자들 치마 속 찍다가 걸립니다. 그게 판사예요. 다는 아니겠지. 성추행이나 성폭행 전담 판사라 했다면서요. 그렇지. 그리고 인천의 모식이라고. 아버지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네. 홍모?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사법부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잘들 아시겠지만 뭐 행정, 입법 여기에 온갖 것들이 지금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데 사법부 그런 아직도 조용하잖아요. 무풍지대죠. 그러니까 지금 뭐 블랙리스트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고 그러면서 지금 판사들은 시국 사건에 있어갖고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을 수도 없이 받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적폐청산이 안 되고 있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서 잘못된 시국 사건 판결들 다시 돌아보는 그런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만약에 아까 말한 30억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까 싶기도 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걸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왜 나라가 뒤집힐 일? 요즘은 이제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여성의 시각. 엄마,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 드립니다. 이상 작가분들이 쓴 글이었습니다. 잘 쓰셨어요. 예, 잘 썼어요. 언니 뉴스 3번 나와주셨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분이 그 얘기 해줬나요? 왜 전 의원이라고 안 그러냐고. 저한테 문자 와갖고. 해병대 의원 안 들으셨나? 그렇죠. 한 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 근데 그래도 전 의원이라 그래야지 공식 팟캐스트도 아니고 공중파 방송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돼요. 그러고 차단으로 딱 차단해. 아니 그러면 우리 뜻대로 살아야지. 안 그래요, 최 의원님? 그럼요. 예. 해병대 언제 갔다 오실 거예요 또? 해병대 뭐 인연이 되면 또 가야죠. 왜 내 코에 때를 미루세요? 때 아니고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가려워가지고. 양지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정말 물어본 분들 많아요. 여자 맞냐고. 목소리를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목소리로. 근데 여자인데 목소리 남자 같아요. 그죠? 아, 또 나겠다. 자, 고란사의 중앙일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가을 여인. 방송 끝나면 근데 진짜 고란사 이러고 혼자 흥얼거리고 다녀요. 네. 우리 작가분들이. 고란 기자님 가는 가을이 아쉬웠나 봐요. 헤어 하셨어요? 네, 헤어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그 헤어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레벨이. 그래서 다운 걸. 다운 걸. 아름다운 걸. 네, 감사합니다. 방금 시작도 안 했는데 머리 아플 걸 알았어. 바카스 드릴까요? 자, 첫 번째 뉴스 하기 전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지워버렸어요. 작가가 안티야. 자, 임지연님 언니 뉴스다 기다렸어요. 2325님 양지열 변호사님 이게 뭐야? 진짜 이마에 주름 하나. 예, 양지열 변호사님 어디 갔어 이거? 양지열 변호사님 렉 걸렸대. 예, 양지열 변호사님 응원 문자인데 그거 읽자마자 렉이 걸려갖고. 근데 이마가 왜 주름 없냐 그거. 그랬어요 금방? 네, 이마에 주름이 왜 없냐.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왜 이마에 주름이 있어갖고. 이마 주름 있어요. 이마를 이렇게 늘리면 주름이 없잖아요. 늘림, 줄임? 아니 메이크업을 잘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아니 네. 지금 아닌데요? 지금도 없어요? 주름이 없어요. 오늘 첫 번째 뉴스가 이마에 주름에? 양지열 변호사님 저번에 TV에서 봤는데 어쩜 이마에 주름 하나 없이 맨들맨들하세요. 비결이 뭐예요? 요 맨들맨들을 이렇게 하면 아주 긍정적인데 요걸 표현을 바꾸면 반질반질하세요. 중진들이 가는 길이 달라요. 호남 중진들은 여전히 호남선을 중요시하고 호남선을 타야 된다 생각하고 안철수 대표는 지금 느낌이 이제 호남선은 안 타겠다 하는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경부선으로 갈아타겠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무슨 지적을 했는가 하면은
박지원 의원이 예. YS의 3당 통합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한순간에 이렇게 통합을 하는 건 아니고 단계별 3당 통합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단계? 1단계는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면서 호남 중진들을 떼내는 거죠. 떼내요. 사실은 어찌 보면 호남 중진들이 안철수를 비난하면서 나갈 구실을 찾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또 떼내기 위한. 하긴 어제요. 이현주 의원이 저랑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에 한 줄 걸친 것이 뭐냐면 함께하고 싶지만 그리고 그분들 안 가실 거라고 믿지만 정 가셔야 한다면 보내드릴 수밖에. 네, 그런 말을 했습니까? 결국은 서로가 헤어질 명분을 좀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별을 앞두고 서로가 이제 서로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그럼 첫 단계는 바른정당, 그 다음엔요? 예, 그리고 나면 이거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하는 거고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총선을 앞두고 나면은 역시 이제 존재를 지금 중도에서 뭐 개혁 보수의 연대 통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보수 쪽을 강화하면서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명분들을 찾아서 총선을 앞두고 나면 대통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제 제가 그 질문도 했거든요. 자유한국당과도 그러면은 저 노선이 맞으면 손잡을 수 있습니까? 노선은 나중에 가서 맞추죠. 거기서 맞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다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총선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는 대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지향점이 달라요. 그 이제 지금 어쨌든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의 대표가 되는 대선 주자가 자기가 될 것인가 힘들다고 보는 거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갈 길을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 게 호남의 지지라는 것은 호남 출신 의원들이 많다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 이번 대선만 본다 하더라도 호남의 의원이 하나도 없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한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호남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 대선 주자가 이해하고 있으면은 의원이 중진 의원이 몇 명 있든지 관계없이 지지를 받는다. 역설적으로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 다 차지하고 있지만은 호남의 지지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의원들의 존재 자체에 크게 구애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이고 저는 이번에 안철수 대표랑 약간 궤는 다른 것 같지만은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이번에 박지원 대표를 몰아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약간 학습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어떤가요? 바른정당의 이제 탈주파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문제가 탈주파라고 하세요? 저는 공식 명칭 탈주파로 씁니다. 탈당했을 때 탈주파가 있었을 때 그때 항상 문제가 뭐냐면 유승민 대표도 그 20석이라는 심리적인 저항선 때문에 계속 이제 행보가 이제 엇갈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때문에 자기가 갈 길을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 게 호남의 지지라는 것은 호남 출신 의원들이 많다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 이번 대선만 본다 하더라도 호남의 의원이 하나도 없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한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호남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 대선 주자가 이해하고 있으면은 의원이 중진 의원이 몇 명 있든지 관계없이 지지를 받는다. 역설적으로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 다 차지하고 있지만은 호남의 지지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의원들의 존재 자체에 크게 구애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이고 저는 이번에 안철수 대표랑 약간 궤는 다른 것 같지만은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이번에 박지원 대표를 몰아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약간 학습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어떤가요? 바른정당의 이제 탈주파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문제가 탈주파라고 하세요? 저는 공식 명칭 탈주파로 씁니다. 탈당했을 때 탈주파가 있었을 때 그때 항상 문제가 뭐냐면 유승민 대표도 그 20석이라는 심리적인 저항선 때문에 계속 이제 행보가 이제 엇갈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김무성 대표가 정해놓은 그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당한 꼴이 됐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박지원 대표가 하는 일종의 제 생각에 훨씬 더 김무성 대표 약한 협박이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현주 대표를 위시한 예를 들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나가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갈 테면 나가라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서 어제 당장 제가 들은 이제 정보로는 뭐냐면 국민의당에서 이제 원외위원장들이랑 일부가 모여가지고 반 안철수 같은 모습으로 기자회견 같은 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무산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갈 테면 나가라 발언 때문에?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강하게 발언이 나오니까 왜냐면 보통 나갈 테면 나가라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당도 오묘한 게 뭐냐면은 27석에다가 13석의 비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27석인데 맞아요. 자기들이 나간다는 게 사실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나가서 20석 안 만들면은 그것도 비례 교섭단체 안 되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제 비례는 나가는 순간 비례는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27석 중에 20석 나가는 게 그쪽에 그 정도의 그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호남에서 이제 예를 들어 박지원 대표나 아니면 호남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따로 나가서 교섭단체 찰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정확히 뭐랑 일치하냐면 예전에 김무성 대표가 바른정당 나가기 전에
내가 나가면 15명 정도 같이 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 나간 건 9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27명 중 20명을 데리고 나갈 능력이라는 거는 호남기 어떤 중진 애들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자, 그러면 이제 한마디씩만 정리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정말로 분당까지 갈까? 일단 바른정당 이준석 위원장 단답형으로 주세요. 예. 저는 어렵다. 분당 안 간다? 어렵다. 박지원 대표 혼자 탈주하는 거 가능해도 분당은 안 된다. 탈주하는 거죠. 허성모 소장님. 저는 분당에 버금가는 탈당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탈당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른정당과 합하는 것, 나머지는 호남파 의원들은 그러면 탈당하는 거죠. 탈당해서 민주당 갑니까? 아니요, 민주당을 바로 가진 않지만 일단 탈당해서 제3지대. 제3지대 당분간은 남아있겠죠. 두 분 다 어쨌든 갈라지는 거, 모양새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갈라지는 쪽으로. 저는 나가려 하다가 20석 못 채워가지고 망신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하한가. 정부가 조사 중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힘들다라고 했는데 지금 영상 공개가 또 미뤄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영상 공개가 또 미뤄졌는데 글쎄요. 영상 공개를 자꾸 미루는 이유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이 지금 북한군 귀순 병사 건강 상태와 맞물린 뭐 그런 판단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영상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보고가 아니고 최종 보고이었을 때 유엔사는 좀 안전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기순 병사가 아직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한 상황이고, 우린 그 사람 이름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기순을 하려고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유엔사로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정보들을 다 가지고 한 번에 어떤 보고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일단 CCTV 그리고 TOD 영상 열 감지 장비라고 하는데 적외선으로 사람 물체를 감지하는 바로 사진에 나온 이 장비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탐지가 가능한데 그때 현장 상황은 뭐 어두운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CCTV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신종수 차장. 네. 일각에서는 이 대대장의 또 다른 작전 수행, 작전 지휘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지적사항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대장이면은 사실은 빨리 지휘를 해야 됩니다. 윗선의 지시를 빨리 보고를 해서 지시를 받아서 사실 거기서 그 사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더 큰 국지전 같은 것이 만약에 발생했더라면은 지휘관이 거기 가서 포복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그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대대장 권영환 중령의 행동이 적절했는지는 TOD 영상, 뭐 CCTV 영상 이런 것들도 공개되고 지금 유엔사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그때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지휘 통제, 말하자면 통제실을 벗어나서 현장 지휘한 부분에 대해서 이탈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김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활을 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저희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네. 내가 대신 죽겠다 죽어도 대신 죽겠고, 그다음에 이제 내 대대장 직접 들어가도 그 소령이 대신 지휘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또 유엔사 대대장이 또 있으니까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지휘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직접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봐서는 그런 그 재반 정황을 다 파악을 하고 직접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TOD 영상에는 대대장이 찍히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한 뉴스 전문 채널의 보도 내용도요. 사실 직접 이 취재진이 그 영상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역시 군 내부의 관계자의 진술을 취재한 내용을 보도한 것이고요. 저희 뉴스 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해의 최고위원은 자기가 최고위원이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볼 때 인식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재난으로 고통받는 그 시민들, 국민들을 어떻게 감싸고 어떻게 구제하고 하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정쟁의 수단으로 이걸 끌고 도는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정말 철학의 빈곤이라든지 인식의 얕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뉴스닥. 사실 이번 주는 상한가, 하한가가 참 풍부했어요. 네, 그렇죠. 올릴 인물이 많아 고민들 많이 하셨죠. 누구 올려야 되나.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닥. 상한가 보도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하한가 보도에는 국민의당과 친박 중진들을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언니 뉴스. 자, 세상의 반. 요즘은 이제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여성의 시각.
엄마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 드립니다. 이상 작가분들이 쓴 글이었습니다. 잘 쓰셨어요. 예, 잘 썼어요. 언니 뉴스 3번 나와주셨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분이 내 그 얘기 해줬나요? 왜 전 의원이라고 안 그러냐고. 저한테 문자 와갖고. 해병대 의원 안 들으셨나? 그렇죠. 한 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 근데 그래도 전 의원이라 그래야지 공식 팟캐스트도 아니고 공중파 방송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돼요. 그러고 차단으로 딱 차단해. 아니 그러면 우리 뜻대로 살아야지. 안 그래요, 최 의원님? 그럼요. 예. 해병대 언제 갔다 오실 거예요 또? 해병대 뭐 인연이 되면 또 예. 가야죠. 왜 내 코에 때를 미르세요? 때 아니고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가려가지고. 양지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정말 물어본 분들 많아요. 여자 맞냐고. 목소리를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목소리로. 근데 여자인데 목소리 남자 같아요. 그죠? 아, 또 나겠다. 자, 고란사의 중앙일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가을 여인. 방송 끝나면 근데 진짜 고란사 이러고 혼자 흥얼거리고 다녀요. 네. 우리 작가분들이. 고란 기자님 네. 가는 가을이 아쉬웠나 봐요. 헤어 하셨어요? 네, 헤어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그 헤어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레벨이. 그래서 다운걸. 다운걸. 아름다운 걸. 네, 감사합니다. 방금 시작도 안 했는데 머리 아플 걸 알았어. 바카스 드릴까요? 자, 첫 번째 뉴스 하기 전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지워버렸어요. 작가가 안티야. 자, 임지연님 언니 뉴스다 기다렸어요. 2325님 두 분 다 어쨌든 갈라지는 거 모양새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갈라지는 쪽으로. 저는 나가려 하다가 20석 못 채워가지고 망신당할 거라 봅니다. 네. 그래요. 하한가 국민의당. 상한가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허성무 소장님? 예, 저는 상한가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김부겸 장관. 이건 뭐 이유를 딱 알겠네요. 그러면은 이준석 위원장은 상한가? 저는 이제 국민의당이 저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의외로 주목받을 것이다. 이제. 안철수 대표 상한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상한가를 주목받는 사람으로 가기 때문에. 주목받는 사람. 가기 때문에 상한가는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이 될 거다. 허성무 소장님, 김부겸 장관 뽑아오신 거는 이번에 그 지진 대처 관련된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수험생만 수십만 명이고 그 가족이나 관계자 수백만이거든요. 예. 전 국가적 행사입니다. 이 중대한 일을 연기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내리는 결정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할 때 그 전반적인 기류는 네. 수능 연기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 내려간 김부겸 장관이 네. 현장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하면서 연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보고에 연기 결정이 내려진 거 아닙니까? 이런 결정은 정말로 원칙과 결단이 없으면 내리기 힘든 결정입니다. 예. 그 압박감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결단이 잘못되었을 때, 이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그 후폭풍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그 비난을 본인이 다 감수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만약 잘못됐을 경우. 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주어진 대로 갚아버리고 그렇죠. 그 소수는 아픔은 어쩔 수 없이 희생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지금까지 대체로 관례였습니다. 그 웬만하면 본인이 결정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최종 결정은 미루죠. 미루고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거는 결단을 내려줬고 포항 지역에 전국적으로 보면 소수지만 그 사람들의 아픔을 국가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훌륭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더 훌륭한 거는 우리 국민과 수험생들이죠. 그런 그 당혹스러움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다 수용하고 너무나 공존의 지혜를 같이 발현해 주는 이 위대함에 저는 뭐 장관도 장관이지만 장관보다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상한가로 뽑고 싶습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힘내시라고. 힘내라는 응원도 되지만 정말 의연하게. 사실은 미룬다고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특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손해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 의연하게 받아들인 우리 수험생들. 아, 대단해요. 저는 제가 이번에 김부겸 장관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 저도 이제 보수 정당이 있기 때문에 TK 정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데 TK에 있는 사람들의 정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5명의 대통령을 만들어도 TK가 변한 게 없다라는 인식을 약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엔 우리가 열심히 몰아가지고 당선시켜놔도 결국에는 TK에 뭐 안 해주더라라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사는 거 달라진 게 없다. 근데 예를 들어 김부겸 의원이나 아니면 이번에 유승민 의원도 같이 찾아갔지만은 그 소수자들이거든요. TK에서는. 그 TK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아이오닉한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김부겸이라는 사람 이번에 다시 보게 되는데
문제란 얘기를 저는 몇 군데 들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확실히 TK 출신인데 그랬습니다. 잘 쓰셨어요. 예, 잘 썼어요. 언니 뉴스 3번 나와주셨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분이 내 그 얘기 해줬나요? 왜 전 의원이라고 안 그러냐고. 저한테 문자 와갖고. 해병대 의원 안 들으셨나? 그렇죠. 한 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 근데 그래도 전 의원이라 그래야지 공식 팟캐스트도 아니고 공중파 방송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돼요. 그러고 차단으로 딱 차단해. 아니 그러면 우리 뜻대로 살아야지. 안 그래요, 최 의원님? 그럼요. 예. 해병대 언제 갔다 오실 거예요 또? 해병대 뭐 인연이 되면 또 예. 가야죠. 왜 내 코에 때를 미루세요? 때 아니고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가려가지고. 양지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정말 물어본 분들 많아요. 여자 맞냐고. 목소리를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목소리로. 근데 여자인데 목소리 남자 같아요. 그죠? 아, 또 나겠다. 자, 고란사의 중앙일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가을 여인. 방송 끝나면 근데 진짜 고란사 이러고 혼자 흥얼거리고 다녀요. 네. 우리 작가분들이. 고란 기자님 네. 가는 가을이 아쉬웠나 봐요. 헤어 하셨어요? 네, 헤어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그 헤어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레벨이. 그래서 다운걸. 다운걸. 아름다운 걸. 네, 감사합니다. 방금 시작도 안 했는데 머리 아플 걸 알았어. 바카스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뉴스 하기 전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지워버렸어요. 작가가 안티야. 자, 임지연님 언니 뉴스다 기다렸어요. 2325님 양지열 변호사님 이게 뭐야. 진짜 이마에 주름 하나. 예, 양지열 변호사님 어디 갔어 이거. 양지열 변호사님 렉 걸렸대. 예, 양지열 변호사님 응원 문자인데 그거 읽자마자 렉이 걸려갖고. 근데 이마가 왜 주름 없냐 그거. 그랬어요 금방? 네, 이마에 주름이 왜 없냐.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왜 이마에 주름이 있어갖고. 이마 주름 있어요. 이마를 이렇게 늘리면 주름이 없잖아요. 늘림? 줄임? 네, 아니 메이크업을 잘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아니 네. 지금 아닌데요? 지금도 없어요? 주름이 없어요. 오늘 첫 번째 뉴스가 이마에 주름이에요? 양지열 변호사님 저번에 TV에서 봤는데 어쩜 이마에 주름 하나 없이 맨들맨들하세요. 비결이 뭐예요? 요 맨들맨들을 이렇게 하면 아주 긍정적인데 이걸 표현을 바꾸면 반질반질. 사실 컴플렉스예요 저는. 왜요? 이마 넓은 게. 아니 근데 이제 시원한데요 뭐. 탈모처럼 보여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나중에 라이트 킨 것 같이 될까봐. 표현을 바꾸면 반질반질. 사실 컴플렉스예요 저는. 왜요? 이마 넓은 게. 아니 근데 이제 시원한데요 뭐. 탈모처럼 보여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나중에 라이트 킨 것 같이 될까봐. 그러니까. 탈모 아니에요? 딱 아니, 근데 보면. 이게 아니 장차.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학교 때 사진 들고 다녔어. 나 원래 이랬다. 원래 빠진 게 아니다. 아 그럼 이게 확장해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양지열 변호사 탈모가 두 번째 뉴스예요? 어머 죄송해요. 저는 확장성 탈모 장애. 아니 절대. 그리고 동생도 한의사, 아버님도 한의사이기 때문에 절대 탈모는 없어요. 탈모에 좋은 약만 먹어요. 그건 아닌데요. 예,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까지 아니에요. 그냥 선천성 맨들맨들이. 선천성 뺀질뺀질. 선천성 뺀질뺀질. 선천성 뺀질뺀질. 아니 근데 여자분이 이마가 넓으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자, 첫 번째 뉴스 여의도가 모래시계 찍는다고? 나 떨고 있냐? 네, 지금. 예. 그러고 보니 그 검사님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떠는 이유는 뭐냐면 빙산의 일각과 빙산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빙산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그게 최경환 전 의원. 최경환. 현직입니다. 죄송해요. 최경환 의원 관련해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다. 이게 뇌물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최경환 의원이 이제 검찰이 집도 압수수색하고 의원회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실세 전 정부의 실세 의원이잖아요. 의원이면서 동시에 현 의원을 이렇게 검찰이 압색까지 한 것은 상당히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최경환 의원은
할복까지 나는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다. 결백하다. 그래서 할복을 사실하면 할복하겠다. 어제 대구에서 하겠다 그랬어. 동대구역이요. 아, 동대구요? 네, 거기 보수의 심장에 그 상징의 심장인 동대구요. 네. 아니 근데 할복이라는 거는 예전에 일본에서 무사들이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불명예를 뭐 좀 감수하고 그래서 본인의 문화가 친인의 문화라고 한 거 커밍아웃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쓰시 정치인이 이런 아니 표현을 근데 쓰시는지 정치인이 모르겠어요. 그런 표현을 주로 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거 이미 쓰신 분이 많으세요. 대표적인 아니, 뭐, 분이 박지원 의원님도 예, 그때 할복이라도 그러니까 하고 이런 싶은 거는 좀 안 심정이다.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젊은 친구들 맞아요. 이렇게 기원이 어딘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마치 우리 전통 문화인 것처럼 착각하실 수가 아니 있는데. 그거 떠나서 이거는 무슨 전통 아니 그렇잖아요. 책임질 위치에 스트레스 한 방에 날리시네. 책임질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할복한다 그러면 이게 아니 원래 그리고 우리 이거 조상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실제로 뭐 한다 그랬다가 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실제로요. 고랑기자님 잘 말씀하셨는데요. 청취자분들이 참 특이한 분들이다. 그러게. 단어 하나 갖고 1시간 얘기할 됐어요. 아니, 진짜 근데 이거 법리 논리가 있어요. 교통 무단횡단인데 딱 잡으면 저 사람도 했잖아요. 그러면 경찰이나 그 법의 논리가 저 사람 한 거는 저 사람의 문제고 당신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만 딱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법의 평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진짜 특활비 문제는 짚고 넘어가서 그 뭐 국민 입장에서 예, 봤었을 예. 때는 아니 근데 핵심은요. 제대로 쓰는지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지점이 뭐냐면 특활비가 있다는 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거 아니죠. 특활비 제도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지금 핵심 단어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 그렇죠. 상납. 그러니까 그 특활비가 쓰여져서는 안 될 항목으로 쓰여지면서 이것이 뇌물성으로 상납됐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법무부에 뇌물성 상납을 했다. 이건 사실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판명나고 상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제 이제 보도 나온 거 보면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그물을 쳐놓으면 세금을 큰 새가 와서 다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빠져나가려면 팍 밟아붙이면서 그물이 점점 몸을 옥죄갖고 나중에 그물 스스로 목을 조여서 죽여요. 지금 그런 형국. 아니 그러니까 빠지면 지금 그물에 걸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 그물은 정의와 합법의 그물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죠. 왜 자꾸 빠지는 게 지금 해명이 점점 더 이상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말씀도 하실 줄 진짜 아시네요. 그건 멋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해요? 계속 뉴스로 하나만- 단독 브리핑이에요? 어떡하죠? 그럼 그만 아니 하려고 그래서 해도 안 돼. 정세균 예, 그건 해야 의장이 돼. 그 항의했다고 그 무슨 내용이에요? 국정원에 항의를 했다는 거는 마치 국정원이나 검찰에 이제 얘기하는 건데 특활비를 가지고 최경환 의원을 막 의원실을 압색하고 이게 이제 막 알려지니까 국회 전체가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처럼 오염. 그렇게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중을 좀,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나 뒤에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특활비 받아갖고 국회 회관에 안 둬요. 회관 압수수색 안 해도 돼요. 그 얘기를 지적들 하시는 거예요. 네. 2015년 당시면 경제부총리 했으니까 네. 부총리실을 압수수색을 해야지 왜 의원실을 했냐라는 아니 뭐 건데 부총리실이 그 후에 이제 부총리가 없으니까 바뀌어서. 없으니까 할 근데 때가 거기밖에 없죠. 2015년이에요? 벌써 2014년서부터 16년까지인가 오래 했는데 2015년이면 롯데 홈쇼핑 재승인 받을 때인데 그 경제부에서 관리하나? 갑자기 아니 롯데홈쇼핑 재승인 관련하여 예. 그 처음에 모 일보에서 예. 2016년 7월에 보도할 때는 예. 전병헌 전 수석이 타겟이 아니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라고 실명 거론했잖아 아시아투데이에서. 그런 보도까지 예, 있었죠. 있었죠. 그래서 둘이 법적 논란이 있었죠. 네. 자 양지열 변호사님 네. 특활비 받았어요? 아니요 안 받았는. 제가 일종의 사상검증 같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병우하고 이병우 전 국정원장하고 그 사법부하고의 전체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몇 사람만 이렇게 매수 또는 형태 가까운 어떤 비리 구조로 엮여 있다면 우병우는 미꾸라지처럼 정말 잘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아마 우병우가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지금 받을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권순호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부분만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뭐 우병우나 정유라도 기각했었죠. 이 권순호가 정유라도 기각했었고요. 중요한 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비리 수사 관련해서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었거든요. 여기에도 그럼 우병우의 입김이 들어갔던 거 아닌가.
이 총체적으로 우병우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기각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판사는 누가 수사하죠? 공수처.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악명을 떨쳤던 게 고영태 구속영장은 즉각 발부였고요. 그러면서 이런 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우병우하고 권순호는 서울대 법대 동문이에요. 그 부분도 있는 것이고 어쨌건 우병우와 권순호 이건 뭔가 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참 난감한 게 사법 체계에 있어가지고 판사의 독립적인 어떤 결정들은 존중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대법원장도 거기에 관여하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그 영장 전담 판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매수관계, 어떤 비리로 묶여있는 구조라면 이거 어떻게 털어내야 되냐고. 지난 13일 북한 귀순 병사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JSA 경비대대장이 직접 나섰다. 이런 내용의 영웅담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금 이 부분 냉정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총상을 입고 쓰러진 북한 병사를 직접 구조한 것이 대대장이 아니라 그 휘하의 부사관 2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취재 기자와 함께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 판문점 그 CCTV 영상의 공개 여부가 좀 화제가 됐었죠. 열감시 장비 TOD 이 영상을 일단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이번 그 사건에서 뭐 영웅으로 부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JSA 대대장인데 이 영상에 잡히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네, 지난 13일이었죠. 귀순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 군사 분계선 남쪽 50m 지점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예. 그 지점은 판문점 CCTV의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열 감시 장비 TOD로 식별이 됐는데요. 예. 그런데 이 TOD 영상을 본 군 관계자들은 당시 대대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다. 예. 네, 실제 귀순 병사를 구조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포복으로 접근한 건 대대장이 아니라 휘하의 부사관 2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차례차례 좀 살펴보죠. 이 JSA 대대장, 애초에 현장에 나가지 않았던 건가요? 거기서 잘못된 시국 사건 판결들 다시 돌아보는 그런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만약에 아까 말한 30억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까 싶기도 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걸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왜 나라가 뒤집힐 이야기냐면 사법부 체계의 판결의 공정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나라 자체가 그냥 어그러지는 거라서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승태 같은 느낌적 느낌은 박근혜 정부의 하수인 노릇한 사람이 대법원장을 끝났어도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중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말하는 거예요. 특수활동비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인 25억 원을 박근혜한테 전달했죠.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대는 등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근무 기간이 완벽하게 겹친다. 무슨 말이냐? 우병우가 민정수석할 때 이병호 전 국장이 거의 동시에 국정원장하고 우병우는 민정수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병우한테는 거의 분신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병우의 냄새만 살짝 스쳐도 모두 기각해주는. 전 방송에서 30억 원 어디로 갔냐? 예.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국정원이 판사 임용할 때도 면접을 받다 그랬어. 그게 박근혜 정권 때 나왔죠.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지만 판사나 검사를 특채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인원이 필요할 때 당장 사법고시를 볼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 활동 기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을 이제 특채로 이렇게 임용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국정원이 한때는 면접을 받다 그랬다고. 그 사람의 일종의 사상검증 같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병우하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하고 사법부하고의 전체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몇 사람만 이렇게 매수 또는 형태에 가까운 어떤 비리 구조로 엮여 있다면 우병우는 미꾸라지처럼 정말 잘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아마 우병우가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지금 받을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권순호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부분만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뭐 우병우나 정유라도 기각했었죠. 이 권순호가 정유라도 기각했었고요. 중요한 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비리 수사 관련해서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었거든요. 여기에도 그럼 우병우의 입김이 들어갔던 거 아닌가. 이 총체적으로 우병우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기각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판사는 누가 수사하죠? 공수처.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악명을 떨쳤던 게 고영태 구속영장은 즉각 발부였고요.
그러면서 이런 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우병우하고 권순호는 서울대 법대 동문이에요. 그 부분도 있는 것이고 어쨌건 우병우와 권순호 이건 뭔가 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거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뭐 우병우나 정유라도 기각했었죠. 이 권순호가 정유라도 기각했었고요. 중요한 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었거든요. 여기에도 그럼 우병우의 입김이 들어갔던 거 아닌가. 이 총체적으로 우병우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기각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판사는 누가 수사하죠? 공수처.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악명을 떨쳤던 게 고영태 구속영장은 즉각 발부였고요. 그러면서 이런 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우병우하고 권순호는 서울대 법대 동문이에요. 그 부분도 있는 것이고 어쨌건 우병우와 권순호 이건 뭔가 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참 난감한 게 사법 체계에 있어가지고 판사의 독립적인 어떤 결정들은 존중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대법원장도 거기에 관여하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그 영장 전담 판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매수관계 어떤 비리로 묶여있는 구조라면 이거 어떻게 털어내야 되냐고. 법대에 나오신 우리 유명정님 새날의 민정수석 답을 주십시오. 그냥 그 전공법을 택해서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때 이 권순호 판사가 연관됐다는 증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척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권순호 판사가 심사하지 못하게 딴 판사가 하게 해다오. 이 사람은 관련된 것 같다. 이러면 돼요. 우연치 않게. 우연치 않게. 다 우병우랑 관련된 것만 이렇게 털어주냐고. 그러니까. 권순호 판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거야. 그러면 영장 심사하는 거를 배당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보통은 배당이 되는데요. 예. 제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통 재판에 재척 사유가 있거든요. 뭐 친인척이라든지 관련됐다든지 뭐 동기동창이라든지 고향 뭐 선후배 관계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러면 배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빗대서 보면 이 영장 전담 판사도 이건 우리는 이분 수용 못하겠다. 관련돼 있는 이 공유자 같다. 이렇게 논지를 펴나가면 법원에서 재조정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증거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잡아서. 문제이고. 증거를 잡아서. 이것도 뭐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그렇듯 검찰이 그렇듯 법원의 판사들도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사권자가 자리를 바꿔주는 수밖에 없지. 그렇죠. 또 섣불리 자리 바꾸기가 또 쉽지는 그렇죠. 않아요. 말이 예. 쉽지는 않죠. 예. 어쨌건 우병우와 권순호, 우병우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법망을 잘 빠져나간다, 위법 사항이 없다 이런 것보다 사법부에도 국정원에도 이병우 같은 이런 어떤 커넥션의 구조가 있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검찰이 그냥 이참에 판사들한테 재판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건너간 자료가 있으면 빨리 국정원한테 건너봤죠. 건네봐서 그냥 터트려버리지 뭐. 그냥 기다릴 필요 없이. 그러면 이제 대법원장이 이건 우리 내부 단속을 좀 해야겠다 그러고 인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까 그 30억이요. 예. 안 불고 있다 그랬잖아. 예. 일단 국정원장들의 개인 비리, 두 번째는 나라가 뒤집어질 사안 아니에요. 그렇죠. 판사들한테까지 건네갔다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이거 국회의원한테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왜요? 국회의원은 왜 그럴 수 있어요? 다 죽여야지 그것도. 아니 같은 놈들이니까 한 편이었으니까. 근데 판사 사법부에 갔다 그러면 이건 나라가 뒤집어질 사안이지. 명경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한편 먹고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의뢰껏 우리도 그랬을 거야 정도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근데 판사들한테 갔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게 판사도 사람이거든요. 인맥 관계에 얽혀 있고요. 어떤 판사 새끼는 지하철에서 여자들 치마 속 찍다가 걸립니다. 그게 판사예요. 다는 아니겠지. 성추행이나 성폭행 전담 판사라 했다면서요. 그렇지. 그리고 인천의 모식이라고. 아버지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네. 홍모?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사법부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잘들 아시겠지만 뭐 행정, 입법 여기에 온갖 것들이 지금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데 사법부 그런 아직도 조용하잖아요. 무풍지대죠. 그러니까 지금 뭐 블랙리스트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고 그러면서 지금 판사들은 시국 사건에 있어갖고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을 수도 없이 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적폐청산이 안 되고 있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서 잘못된 시국 사건 판결들 다시 돌아보는 그런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만약에 아까 말한 30억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까 싶기도 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걸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왜 나라가 뒤집힐 이야기냐면 사법부 체계의 판결의 공정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나라 자체가 그냥 어그러지는 거라서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승태 같은 느낌적 느낌은 박근혜 정부의 하수인 노릇한 사람이 대법원장을 끝났어도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중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말하는 거예요. 특수활동비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인 25억 원을 박근혜한테 전달했죠.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대는 등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근무 기간이 완벽하게 겹친다. 무슨 말이냐? 우병우가 민정수석할 때 이병호 전 국장이 거의 동시에 국정원장하고 우병우는 민정수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병우한테는 거의 분신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병우의 냄새만 살짝 스쳐도 모두 기각해주는. 전 방송에서 30억 원 어디로 갔냐? 예. 그런